지금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왜 당 부부장 자리까지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그날 평양당 중앙청사에서 제가 본 한 장면 때문입니다.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제 나이에 이 정도 충격받기 쉽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관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당 부부장으로 재직하며 김정은 동지의 교실을 아래로 전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도를 지나가다 회의실 문이 반쯤 열린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주애 동지가 아니 그 어린 소녀가 당 중앙위원회 간부 한 명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간부는 60이 넘은 원로였습니다. 항일발치산 후손이었죠. 그런데 그가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김주애는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에는 김여정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만족스럽다는 듯한 그 미소가 제겐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김주애가 돌아서며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건 실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실수가 제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는 김주애를 어린 혁명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동지의 후계자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미소 짓는 김여정의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기밀 문건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에서 회람되던 내부 지침이었는데 제 책상에 잘못 배달된 겁니다. 열어본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김주애 동지 중심의 새로운 영도 체계 구축 방안. 문건 안에는 김여정의 친필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애는 얼굴이고 나는 머리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 권력은 자신이 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계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문건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김주애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시킨다. 2단계 군부 고위 간부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3단계 주요 정책 결정에 김주애의 의견을 반영한다. 4단계 김정은 동지 유고 시 김주애를 명목상 지도자로 추대하고 김여정이 섭정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쿠데타의 설계도였습니다. 합법적인 형식을 갖춘 천천히 진행되는 권력 장악이었죠. 며칠 뒤 저는 원상갈마 별장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출장 복귀 길이었는데 비서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별장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김여정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장 동지 앉으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본 문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문건 봤지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 동지. 실수로. 실수? 그녀가 웃었습니다. 실수는 없소. 모든 건 계획이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애는 순진하오. 권력이 뭔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있소. 그 아이를 통해 나는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오. 김정은은 건강이 나빠지고 있소. 오래 못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은 권력 승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꼭두각시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주혜의 변화는 가속화됐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김주혜가 직접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 동무들, 나는 이번 식량 배급 계획에 동의할 수 없소.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농업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주혜 동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닥치시오. 김주혜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평생을 당에 바친 원로들이 12살 아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뒤편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교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김주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김여정은 그걸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참석한 군 지휘관 회의에서였습니다. 김주혜가 김정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주혜는 몇 번이나 김정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 장군은 무능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래, 주혜야. 내 생각은 어떠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뜨리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김여정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봤소, 부부장 동지. 주혜는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소. 아버지조차도. 이게 바로 내가 원한 거요. 그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이 모든 오만은 김여정이 설계한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결정타는 2024년 10월에 왔습니다. 박철호 당 비서 숙청 사건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제 선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간부였죠. 그날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주혜가 갑자기 박철호를 지목했습니다. 저 동무는 나를 무시했소. 근거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김주혜가 복도에서 박철호와 스쳤을 때 박철호가 고개를 충분히 낮게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저자를 조사하시오. 김주혜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김여정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호는 실종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아 비판을 위한 학습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는 박철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부장 동지,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습니까? 고개를 안 숙였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여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동지, 박철호는 무죄입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김여정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오, 부부장 동지. 주혜가 진짜 권력을 느끼려면 누군가는 쓰러져야 해요. 박철호는 교육 자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한 발만 잘못 디뎠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탈출 준비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 부부장 신분을 이용해 함경북도 청진 출장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방당 조직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두만강 경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 초소 위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종이에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소? 우리 신분으로 탈북을? 잡히면 3대가 멸문이오. 하지만 저는 박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남으면 어차피 끝이오.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일 뿐이오. 아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만은 살려야겠소. 우리 아들은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가서 큰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란다. 아이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는 사탕이 많다며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청진당 위원회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즉시 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족 동반 이유는 연말 지방시찰 겸 가족 휴양이었습니다. 당 간부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죠. 평양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양역에서 청진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망설여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청진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우리는 회령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경비대 격려 방문이었습니다. 저녁 8시 우리는 미리 약속한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돈은 이미 지불했습니다. 11시에 경비교대가 있습니다. 그때 10분 동안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두만강으로 접근했습니다. 12월 중순의 강물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업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저는 앞장섰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초소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대 시간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뛰시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제 옆으로 탄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해야 돼. 아내가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러시아 쪽 강두까지 20m, 15m, 10m. 탕. 제 어깨를 뭔가 스쳤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앞쪽 강둑이 러시아 땅이라는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러시아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경비대원들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소, 우리가 살았소. 아내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뎠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우리는 사흘째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과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북한 사람들인 것 같소.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으니까요.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러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말이었습니다. 평양 억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경을 넘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시오.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 부부장 동지, 우리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함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5초, 영원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거기 뭐 하는 거요?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문 앞에 남자들이 뭔가 중얼거리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더 버티면 반드시 잡힌다. 여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날 밤 끌려갔을 겁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여관을 나왔습니다. 우리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에게 긴급 연락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으로 당장 가야겠소. 지금은 위험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금 안 가면 우리는 죽소. 브로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12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시오.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영사관 정문까지 50m, 30m, 10m. 마침내 우리는 영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은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소. 이번엔 정말 살았소. 한국에 도착한 건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힘들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울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요? 배급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아들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선생님한테 동무라고 안 불러도 돼요?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국가정보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원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섭정 계획에 대해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문건 내용, 별장 회의에서 들은 말들, 김주애의 변화 과정. 국정원 담당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변하고 있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천재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김주애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김여정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아들은 중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축구를 합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소라고 말합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의 총성, 여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
하지만 깨어나면 저는 자유로운 땅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가능하다면 떠나십시오.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